영국의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이요? 그게 어디죠? 프랑스의 피에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인가요? 심지어 러시아 장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장수를 우리가 왜? 교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사연을 통해 온기를 전하는 온기소통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순간, 그리고 그날의 강의가 전 세계 해군의 가슴을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 소위린다 김입니다. 얼마 전 해군사관학교 보수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기수는 특별했습니다. NATO 협력 프로그램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온 장교들도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그리고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함께했죠. 그날은 해군 전략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학기의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해서 모두들 긴장한 채로 강의실에 모였죠. 저는 호주 출신의 스티브, 영국의 제임스와 같은 조였습니다. 교수님이 던진 첫 질문은 아주 흥미로웠어요. 오늘은 해전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를 이룬 전투들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각 조별로 역사상 가장 불가능에 가까웠던 해전 승리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해주세요. 우리 조에서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은 어떨까? 넬슨 제독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의 연합함대를 무찔렀잖아. 스티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도 있어. 일본 연합함대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전략으로 승리를 거둔 니미츠 제독의 사례 말이야. 강의실 곳곳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장교 피에르는 나폴레옹 시대의 해전을, 이탈리아의 마르코는 지중해의 전투들을 이야기했죠. 일본 장교 타나카는 도고 헤이아치로의 전략을 설명하려 했고요. 그때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역사학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여러분이 언급한 모든 전투의 승산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대적인 열세였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열세척의 배로 133척과 맞서 싸운 전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천천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해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불멸의 제독, 그는 바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순간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이요? 그게 어디죠? 프랑스의 피에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인가요? 심지어 러시아 장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장수를 우리가 왜? 교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와 함께 놀라운 전과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불패의 기록. 23전 23승. 그것도 모든 전투에서 절대적 열세 속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장교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고,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해군의 가슴을 뒤흔들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시작되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조선시대 해전도와 함께 현대 해군 전략가들의 분석 자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죠. 이순신 제독이 이룬 업적을 현대 해군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든 장교들이 노트북을 열고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현대 미 해군에서 제독이라는 호칭을 조선의 장수에게 사용하다니. 첫째, 이순신 제독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정보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정보 수집 네트워크와 분석 능력은 오늘날 우리 해군정보부서의 작전 방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프랑스 장교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전투 한 달 전부터 어민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민간 어선들로부터 적군의 이동 경로, 병력 규모, 보급 상태까지 파악했죠. 이는 현대 해군의 신호정보, 인간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 수집 체계입니다. 영국의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16세기에 이런 체계적인 정보망이 있었다고? 믿을 수 없군.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이순신 제독의 전략은 현대 해군의 비대칭 전력 운용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 지형, 조류, 기상을 완벽하게 활용해 승리를 이끌어냈죠. 스크린에는 명량 해협이 상세한 해류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순신 제독은 좁은 해협에서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이는 현대 해군의 초크포인트 전략의 원형이라 할 수 있죠. 호주 출신 스티브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렇다면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최초로 입증한 사례란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셋째 포인트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세계 최초로 철갑선인 거북선을 실전에 투입한 지휘관입니다.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시죠. 철판 장갑, 포격 플랫폼, 스텔스 디자인. 이는 현대 구축함의 모든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16세기에 말이죠. 강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의 해전사만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해군력은 함선의 수나 규모가 아닌 지휘관의 창의성과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러시아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해군이 이순신 제독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이 남긴 전투일지를 현대 해군 전략가들이 분석한 결과 교수님은 스크린을 향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거기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현대 군사용어로 재해석되어 있었죠. 이순신 제독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바로 통합 전투체계의 구축입니다. 그가 만든 판옥선 함대는 단순한 선단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제임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통합 전투 체계라뇨? 16세기예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네, 놀랍게도 맞습니다. 판옥선 각 함정은 독자적인 전투력도 강했지만 함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였어요. 마치 현대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처럼 말이죠. 스크린에는 판옥선 편성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함정은 정해진 포메이션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객진, 일자진, 월진. 이 전술 진영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신호체계입니다. 스티브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귀선 거북선이 지휘함 역할을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공격함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제독의 지휘함이자 전장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전투지휘소였죠. 오늘날로 치면 이지스함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타나카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데 더 놀라운 건 이순신 제독의 함포 운용 전술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브로드사이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브로드사이드는 넬슨 제독이.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넬슨 제독보다 200년 앞섰습니다. 판옥선의 현측 포문 배치를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산 하에 설계된 겁니다. 강의실에 설계도가 띄워졌습니다. 판옥선의 현측 포문 배치가 마치 현대 군함의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죠. 각 포문의 간격, 포의 배치 각도, 심지어 포탄의 탄도 계산까지. 이순신 제독은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수군만의 독특한 해전 전술을 개발했죠. 러시아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대 해군도 이런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어떻게? 이순신 제독의 또 다른 혁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조류, 바람, 지형을 고려한 정밀 사격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는 현대 해군의 함포 사격 교범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이순신 장군은 시대를 앞서간 분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이순신 제독이 개발한 전투훈련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죽인 채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현대 해군의 모든 것이 이미 400년 전 그분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16세기 동아시아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임진왜란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페인 무적함대 전투가 가장 큰 해전 아니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스페인 무적함대는 130척 규모였습니다. 반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1영척이 넘는 함선을 동원했죠. 규모면에서 당시 세계 최대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더구나 이순신 제독이 막아낸 것은 단순히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근대화된 군대였죠. 특히 조총으로 무장한 그들의 전력은 유럽 열강도 두려워할 정도 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일본군이 보유한 조총의 수량이 표시됐습니다. 놀랍게도 유럽 전체 보유량보다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일본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조선을 침공하려 했을까요? 러시아 장교가 답했습니다. 보급선이 필요해서였나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당시 일본의 최종 목표는 조선이 아닌 명나라 정복이었습니다. 해로를 통한 신속한 진군으로 명나라를 기습하려 했던 거죠. 그때 프랑스의 피에르가 깨달은 듯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순신 제독이 해로를 막은 건 네, 바로 그겁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순히 조선을 지킨 게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지켜낸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자면
진주만 기습을 미리 막아낸 것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가진 승리였죠. 호주의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이순신 제독을 연구하는 거군요. 전략적 통찰력이 맞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가장 큰 업적은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본 거였죠. 일본군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차단한 겁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 기록이 떴습니다. 마이너스 옥포해전, 마이너스 사천해전, 마이너스 당포해전, 마이너스 한산도해전, 마이너스 부산해전, 마이너스 명량해전, 마이너스 노량해전. 이 연속적인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 해전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죠. 일본 장교 타나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해군 교범에도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연구 대상으로 실려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전략적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개발한 수륙 양용작전 전술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해군 장수가 아닌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꾼 전략가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숨죽인 채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에 명량해전의 상황도를 띄우셨습니다. 이제 이순신 제독의 가장 위대한 승리 명량해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해전은 현대 해군 리더십 교범의 핵심 사례이기도 합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 수군 13척, 일본 수군 133척. 세계 해전사에서 이런 극단적인 열세 속 승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이순신 제독만의 특별한 리더십 때문이었죠.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었나요? 먼저 이순신 제독의 유명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한글이 떴고 영어 번역이 따라 나왔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도즈후 시크데스 쉘 라이브, 도즈후 시크라이프 쉘 다이. 현대 해군에서 말하는 극한 상황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실천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전투 직전 이순신 제독은 모든 함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스티브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처칠의 연설 같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선두에 섰습니다. 현대 해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스크린에는 명량해협이 상세한 해류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자신의 기함을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가장 거센 곳으로 진격했죠. 부하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라고 말한 지휘관이 직접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선 겁니다. 타나카가 감탄했습니다. 현대 해군에서는 지휘관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바로 그겁니다. 이순신 제독은 현대 리더십 이론을 뛰어넘는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더구나 놀라운 건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전투 직전 화살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상을 숨기고 갑판 위에 서 계셨습니다. 부하들의 사기를 위해서였죠.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순신 제독 은 이를 완벽하게 실천하셨죠. 그때 제임스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열세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순신 제독의 전략적 천재성이 빛납니다. 그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형과 기후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명량해협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했죠. 둘째, 함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운용했습니다. 각 함선의 역할이 정확했고 그 조화가 완벽했죠.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격했죠. 러시아 장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현대 특수작전 같군요. 정확합니다. 이순신 제독의 전략은 현대 해군 특수작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미 해군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지, 왜 그분이 현대 해군의 롤모델이 되는지를. 교수님은 이제 이순신 제독의 가장 빛나는 전략적 순간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 해군 전략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제독의 일련의 전투들입니다. 스크린에는 연속적인 승리의 기록이 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순신 제독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략에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죠. 프랑스의 피에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원칙들이었나요? 첫째, 그는 항상 적을 상대의 의도대로 유인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을 보시죠. 스크린에는 하객진 전술의 도식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일부러 퇴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이 방심하고 추격해오자 준비된 하객진 대형으로 적을 완벽하게 포위했죠. 이는 현대 해군의 기동함대 전술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영국의 제임스가 감탄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 같군요. 정확합니다. 둘째 원칙은 완벽한 정보전이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첩보망을 통해 적의 동태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적의 식량 보급 상황까지 알고 있었죠.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 정보전의 원형이군요. 셋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항상 최적의 순간을 기다렸다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죠. 스크린에는 부산해전의 전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부산해전에서 이순신 제독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적을 유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타이밍의 공격을 감행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러시아 장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한 승리였겠죠? 맞습니다.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적선 10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이는 현대해전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완벽한 승리였죠. 일본의 타나카는 경외심 어린 표정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전략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의 전술은 단순히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려드릴 가장 놀라운 전략이 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고안한 세계 최초의 입체적 해상 전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순신 제독의 천재적인 전략이 어떻게 현대 해군의 기초가 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승을 거듭하던 이순신 제독에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하나 떴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갑자기 조정에서 파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물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던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일부 세력과 원균이라는 장수는 이순신 제독의 승승장구가 눈에 거슬렸죠. 그들은 이순신이 허위 전과를 올렸다며 모함했습니다. 스티브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전투를 직접 본 수군들이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음모 앞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죠. 결국 이순신 제독은 파직되고 그 자리를 원균이 대신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없는 조선 수군을 상대로 제2차 침공을 감행한 거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전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이순신 제독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거북선과 판옥선, 모든 함선이 침몰하거나 파괴되었죠. 조선 수군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위기에 처한 조정은 결국 옥에 갇혀있던 이순신 제독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가 옥에서 나와 마주한 건 뭐였을까요?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남은 전함 12척, 마이너스 적군 함선 330여 척. 영국의 제임스가 탄식했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개인의 원한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12척으로 이순신 제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 명량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타나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도 이 대목에서는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 제독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명량해전의 놀라운 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두 개의 해전도를 나란히 띄우셨습니다. 한쪽은 명량해전, 다른 한쪽은 트라팔가 해전이었죠. 오늘 우리는 두 위대한 제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넬슨 제독과 이순신 제독. 해골력의 차이를 보시죠.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트라팔가 해전 넬슨 제독, 마이너스 영국 함대 27척, 마이너스 프랑스 마이너스 스페인 연합함대 33척, 마이너스 영국군 승리. 명량해전 이순신 제독, 마이너스 조선 수군 12척, 마이너스 일본 함대 330척, 마이너스 조선군 승리. 이 숫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넬슨 제독도 수적 열세였지만 이순신 제독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대적 열세였죠. 영국의 제임스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넬슨 제독의 전투와는 차원이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전투 결과입니다. 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었지만 이순신 제독은 명량해전에서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교수님은 명량해협의 상세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자연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명량해협이 빠른 조류, 그리고 울돌목이라 불리는 좁은 해협,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활용했죠. 현대 해군 용어로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극대화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폰으로 퀸을 잡는 것 같네요. 더 놀라운 건 전투 중의 리더십입니다. 넬슨 제독이 잉글랜드는 모든 인간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면 이순신 제독은 직접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명량해전의 결정적 순간이 도식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기함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는 부하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라고 말한 지휘관이 직접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섰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현대 해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투 결과를 보시죠. 스크린에 최종 전과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침몰한 일본 군함 31척, 마이너스 대파된 일본 군함 92척, 마이너스 조선 수군 피해 전무. 이것이 바로 이순신 제독과 넬슨 제독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넬슨은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이순신은 승리와 함께 모든 병사를 지켜냈습니다. 타나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대 해군이 이순신 제독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도 완벽한 전략과 리더십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승리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량해전 이후 일본 수군이 보고한 내용인데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적군이 평가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어땠을지 우리 모두 궁금해졌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셨습니다. 명나라 사신들과 이순신 장군이 나눈 외교 문서들이었죠. 이순신 제독의 업적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외교술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제독이 외교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의 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외교관이기도 했죠. 스크린에는 조선-명나라 연합함대의 작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명나라 수군은 자신들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관철시켰죠. 러시아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마치 현대 유엔군의 연합작전 같군요. 정확합니다. 더구나 이순신 제독은 포로가 된 일본군 병사들도 인도적으로 대우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일본의 타나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사 기록에도 그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제독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노량해전의 전투도가 나타났습니다. 1598년 11월 일본군이 최종적으로 퇴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순신 제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국의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퇴각하는 적을 왜 추격했나요? 이순신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퇴각하는 적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제독은 적의 완전한 퇴각을 보장하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순신 제독은 적의 유탄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씀은 놀랍습니다. 스크린에 한글이 떴고 영어 번역이 따라 나왔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염려된다. 스티브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아닌 나라와 군사들을 생각하다니.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산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상세한 전투 기록과 함께 미래의 해군을 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해전 기술서와 전술 지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기록들은 오늘날까지도 해군 전략의 교과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리더십과 전략은 현대 해군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강의실은 완전히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위대한 제독의 삶이 어떻게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의 마지막을 이순신 제독의 가장 혁신적인 전략들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현대 해군이 이순신 제독의 전략을 계속 연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현대 해군 전략과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비교되어 나타났습니다. 첫째, 이순신 제독의 첨단 무기 개발 전략입니다. 거북선을 보시죠. 스크린에는 거북선의 3D 복원도가 나타났습니다. 거북선에는 현대 해군 함정의 모든 핵심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하는 등판의 철갑과 쇠못,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함포 배치, 신속한 기동력. 이는 현대 이지스함의 설계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스티브가 감탄했습니다. 마치 400년 전의 첨단 구축함 같군요. 둘째, 그의 정보전 전략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정보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정보 수집 체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해안가의 어민부터 상인, 심지어 적진의 포로까지 그는 완벽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현대 해군의 시사아이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제임스가 궁금해했습니다. 시사아이 시스템이라뇨?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즈, 컴퓨터즈, 언드 인텔러전스의 약자입니다. 현대 해군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죠. 이순신 제독은 이미 400년 전에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혁신적인 전투 대형 전략입니다. 스크린에는 하객진 대형과 현대 해군의 대형이 비교되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객진 대형은 현대 해군의 함대 기동 전술과 거의 일치합니다. 적을 유인해 포위하고 집중 포격으로 제압하는 전술이죠.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대 해군도 이런 전술을 쓰나요? 네. US 네이비의 분산 전투그룹 전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순신 제독은 이미 그때 현대 해군의 기동전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 장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혁신적인 전략, 바로 합동작전 능력입니다. 스크린에는 수륙 양용작전 도식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수군과 육군을 유기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수군과의 연합작전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이는 현대 해군의 최대 과제인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타나카가 경의를 표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 교범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제독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는 단순한 전술가가 아닌
미래를 내다본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해군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위대한 제독의 혁신이 어떻게 현대 해군의 근간이 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린다 김소위인 저는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지, 왜 세계의 모든 해군이 그를 연구하는지를. 강의가 끝난 후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순신 제독은 오늘날 전 세계 해군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미 해군사관학교 필수 교재, 마이너스 영국 해군사관학교 전략 연구 과목, 마이너스 러시아 해군사관학교 해전사 핵심 교재, 마이너스 일본 해상자위대 리더십 연구 대상, 마이너스 NATO 해군 교육과정 전술 연구 사례. 이순신 제독이 남긴 것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의 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혁신의 유산입니다. 거북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기술 혁신은 오늘날까지도 해군 함정 설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 전방위 공격 시스템, 기동성의 완벽한 조화. 이는 현대 해군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었죠. 스티브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리더십의 유산입니다. 장수된 자는 충을 쫓아 죽을 뿐이다. 이순신 제독의 이 말은 오늘날 전 세계 해군 장교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에서도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화를 위한 힘의 유산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전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는 승리 후에도 결코 적을 모욕하지 않았고 항복한 적군을 인도적으로 대우했습니다.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현대 해군이 이순신 제독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힘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러시아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제독이 가장 위대한 제독이라고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넬슨은 영국을 위해 싸웠고 니미츠는 미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의 전략과 리더십은 국적을 초월해 모든 해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리더십, 혁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의지의 상징입니다. 강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의실을 나가려던 교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한국의 영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한 나라의 영웅이 아닌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인이었다는 것을. 교수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린다 소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인물입니다. 그의 혁신성, 리더십, 인간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죠. 그때 타나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이지만 이순신 제독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이기셨지만 평화의 가치를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영국의 제임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넬슨 제독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이순신 제독의 업적은 그 이상입니다. 절대적 열세에서 이룬 승리, 그리고 그 승리 과정에서 보여준 인류에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스티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위대한 선조를 둔 것이. 저는 그제야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이순신 장군님, 그분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해군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등대이자 나침반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걸요. 이순신 제독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잊을 수 없는 해군사관학교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한 정신은 지금도 전 세계 바다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온기소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